며느리를 백년 손님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나요? 며느리에게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 주실 수 있나요? 며느리를 한 사람의 성인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귀한 자녀로 존중해 주실 수 있나요? 며느리에게 아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나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칭찬해 주실 수 있나요? 며느리가 남편, 바로 당신의 아들 때문에 속상해할 때 아들은 혼내주고 며느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나요? 며느리가 의기소침해할 때 자식에게 그러하듯 언제나 며느리를 믿고 응원하겠다며 격려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모든 것을 겉으로만 말고 진심으로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시월드. 돌고래 쇼하는 시월드가 아니라 시집 식구들의 세상이라는 말인데요. 시댁 식구들을 나의 세상과 분리시키고 싶은 마음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고부간의 관계가 공론화되고 표면으로 부상하면서 많은 시부모들이 난 아니야, 난 안 그래 하며 착한 시부모임을 선언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석연치 않고 가끔은 부하가 치밀기도 합니다. 이 고부간의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들이 중재를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요즘 며느리들이 참지 못하고 할 말 다 하고 살아서일까요? 아님 근본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생활상을 통해 제시해주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며느리는 백년 손님이라는 책인데요. 백년 손님은 사위를 두고 일컫는 말이죠. 한평생을 두고 늘 어려운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뜻인데요. 이제는 그게 사위가 아닌 며느리가 되었네요. 사위든 며느리든 생각해보면 둘 다 남인데 누구는 손님이고 누구는 종신식구라 생각하는 걸까요? 과거의 사회풍습과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는 며느리의 가족적 지위는 귀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도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참고 소화해내야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남녀평등 시대이자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조명, 재정립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시부모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럽거나 어이없는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생기곤 합니다. 이 책을 쓴 해날 씨는 13년 전부터 셀프효도라는 걸 해왔다고 합니다. 이 책은 아내와 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이 셀프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부 갈등에 관계된 다양한 에피소드와 시각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바람직한지를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작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술 마시면 대리운전, 결혼 후엔 셀프효도. 효도는 나를 낳아주신 분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 해도 부모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자는 생각으로 셀프효도를 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제 부모님께서 낳아주시지도 않았고 길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시부모에게 효도하거나 두 분을 감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술 마시면 대리운전, 결혼 후 효도는 셀프효도, 대리효도는 며느리의 승차 거부를 부릅니다. 셀프효도란 자신의 부모, 즉 남편은 자신의 부모, 아내는 친정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뜻입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대리효도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리효도는 자식으로서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을 타인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은 처가에게 잘하고 며느리는 시댁에 잘하는 마효도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교차로 대리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부모에게 셀프 효도하는 것이 정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나온 방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에서 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시댁과 처가를 공평하게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말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서 맡아주시는 경우라면 그쪽으로 더 자주 가게 되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게 되기 마련이죠. 저희만 해도 일정 기간 아들과 딸을 장모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집도 장모님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서 장모님은 3층, 저희는 2층에 살았습니다. 여러모로 혜택을 받았으니 장모님께 더 잘해드리려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제가 선택한 셀프 효도는 며느리는 시댁에 일체 전화나 방문하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형태의 셀프 효도를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까지 13년간 시댁과 연을 끊고 삽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셀프 효도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저처럼 고부 갈등으로 이혼에 처할 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극단의 셀프 효도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해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셀프 효도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 나름대로 13년간 셀프 효도를 실천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셀프 효도의 장점 1. 고부간의 갈등이 사라지면서 나와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처음엔 부모님께서 인정하지 못하셨다. 가끔 며느리 얘기가 나올 때 살짝 스트레스가 생기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만큼 변화할 생각이 없으시면 절대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이다. 2. 아들로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아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아내와 시부모 문제로 싸우지 않아서 가정이 화목하다. 3. 부부가 싸우지 않으니 자녀에게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4. 부모님에 대한 효를 내 능력 내에서 할 수 있다. 부족해도 자식이라 이해해 주신다. 5. 가끔 전화드리고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효도다. 6. 건강하고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만 해도 효도다. 7. 이렇듯 효도가 쉬워진다. 8. 부부의 문제가 아니니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며 자녀를 내 철학대로 자유롭게 키울 수 있다. 셀프 효도의 단점 1. 부모님의 선택이 아닌 나의 선택이므로 아무래도 부모님은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실 수 있다. 2. 주변에서 며느리는 왜 안 오냐고 물어볼 때 불편하실 수 있다.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라고 한다. 3. 아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지 않는 것을 특히 어린 자녀에게는 설명하기 쉽지 않다. 큰 자녀들은 이해한다. 적어놓고 보니 단점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셀프 효도를 하게 된 이유는 고부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고 단점 1, 2번은 부모님도 어느 정도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부 갈등으로 인해 부부가 자주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느니 평화로운 휴전의 상태가 교육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휴전하지 않고 아직까지 전쟁을 했으면 한강의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평화 통일이죠. 고부 갈등을 겪는 가정에서 셀프 효도는 휴전이며 언젠가 평화로운 만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고부 갈등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셀프 효도를 요구하면 남편은 왠지 아내가 자신의 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거나 시댁에 소홀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라면 남편 스스로가 현재 상황과 셀프 효도의 장단점을 참고해서 주도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내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비혼주의자로 부모와 같이 산다. 2. 비혼주의자로 혼자 산다. 3. 비혼주의자로 동거를 한다. 4.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산다.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성인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니 어떤 것이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바라는 걸 선택하라고 하면 왠지 4번에 눈이 갑니다. 물론 독신 또는 비혼 동거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도 삶의 한 방식이니까요. 다만 부모는 왠지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바람풍에도 너는 바람풍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틀려도 너는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고 있지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지난 부모 세대의 마인드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모르면서 아이에게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한다는 게 말이죠. 자녀를 위해 내 인생을 내어주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며 키우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자신의 행복을 외면하나요? 왜 자꾸만 행복을 다음 세대로 미루나요? 한 세대만 당기면 모두가 행복한데 말입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다면 아이는 스스로 행복이 뭔지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도 행복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실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 교육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 댁에 셀프 효도를 하러 갔습니다. 코로나로 설에 모이지 못해서 아쉬우셨는지 간만에 닭백숙을 하셨다며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퇴근 후 들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마치고 어머니 표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잘 있냐? 네, 잘 지내요. 요새는 주변 엄마들이 난리가 아니야. 누구 엄마 알지? 네, 알죠. 그 집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애가 40이 넘었잖아.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리고 둘째도 36인데 걔는 결혼을 안 한다나 어쩐다나. 때가 되면 하겠죠 뭐. 하면 다행이지. 그런데 너무 늦게 결혼하면 손주를 볼 수도 없고 암튼 요새는 엄마들이 그러더라고. 자식이 갔다 오더라도 한 번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래요? 설에 애들이 전화했더라. 언제 한번 애들 데리고 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연휴 때 데리고 올게요. 요새는 학생이 더 바쁘다니까요. 그래. 어머니는 셀프 효도하러 온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같이 살면서 며느리 안 온다고 서운해 하셨을까요? 갔다 오지 않고 손주들하고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모님도 셀프 효도하며 이렇게라도 사는 저에게 더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돌아오지 않은 채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효도는 이렇습니다. 자식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함께한 추억을 남겨드리는 것. 결혼 후에 고부 갈등으로 자칫 서로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셀프 효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부모님께는 효도이자 자녀에게 행복을 알게 해주는 교육이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입니다. 갔다가 돌아오더라도 한 번이라도 가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젊은 세대가 결혼을 못하는 비자발적 비혼이든 스스로 안 하는 자발적 비혼이든 갈수록 이런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다 결혼이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비혼의 이유가 고부 갈등 때문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부모님 댁에 들렀다 왔어. 그래? 두 분 다 잘 계시지? 아무래도 시간이 약인가 봅니다. 이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황새와 개구리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작가 미상으로 Never ever give up이라는 말처럼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인용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고부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황새는 마치 며느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시어머니, 개구리는 시어머니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며느리의 모습처럼 보였더랬죠. 개구리가 약자라는 건 며느리도 약자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니 세상은 약자가 바꾸기엔 너무 더디고 힘겹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비혼, 동거라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들의 상당수가 고부 갈등이라는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만약 고부 갈등이 없다면 결혼은 비혼이나 동거만큼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황새는 개구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날개도 없고 긴 다리도 없고 미끌미끌한 피부에 깃털도 없습니다. 뭉텅한 몸에 날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격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잡아먹을 듯 구박을 하니 결국 며느리도 죽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야 하는 대접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죽기 살기로 반항할 수밖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한쪽이 죽는다. 황새가 숨이 막혀 죽든 개구리가 팔에 힘이 빠져 잡아먹혀 죽는다. 개구리와 황새는 이럴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분명 며느리가 남편과 시댁의 이별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남이 되고 다시 볼 일은 없게 되겠죠.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남긴 채 말이죠. 여기서 피해자는 며느리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됩니다. 이렇게 온전했던 한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죠. 둘째, 개구리와 황새가 서로를 놓아주고 각자의 집으로 간다. 시어머니, 며느리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홀 시어머니나 홀 시아버지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 가정에 며느리와 아들의 가정을 포함시키려는 순간 발생합니다. 자신의 품 안에 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림처럼 아이의 통째로 뱃속에 넣으려 하니까요. 60, 70년대만 하더라도 대가족의 형태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단독주택보다는 빌라, 아파트 형태의 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고등교육을 수료한 여성이 성인이 되어서는 결혼 후 집안일이 아닌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장 내 승진차별, 임금차별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남녀평등을 주장하게 되었죠. 이러한 분위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고 있던 며느리의 대우에 대해 여성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고부 갈등이라는 문제에 대해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닌가 하고 말이죠. 개구리야, 황새야, 서로 놔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족이 기다려. 부부는 똑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내 아들보다 부족해 보인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가에서 내 아들을 볼 때는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부족해 보인다는 의미죠. 부정하고 싶은가요? 미안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니까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들과 며느리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부부는 그렇게 만납니다. 서로의 장점을 플러스, 단점을 마이너스로 해서 장단점을 모아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누구는 아침에 부지런하고 누구는 밤에 부지런하고 누구는 몸이 부지런하고 누구는 머리가 부지런하다거나 누구는 요리를 잘하고 누구는 요리를 못하지만 청소와 정리정돈을 잘하고 누구는 쓸데없이 말이 많고 누구는 지나치게 말이 없고 등등. 따져보면 결국 평균이 비슷합니다. 어떤 특정한 성격, 외모나 직위 이런 것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에너지나 기운이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연애를 통해서 느꼈을 것입니다.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요. 그랬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며느리와 사위의 장점, 단점과 그 총량의 에너지를 아들, 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 딸에게 유리한 특정한 장점이나 바람직한 점을 내세워 내 자식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해서 살아봤으니 알지 않습니까? 하나의 장점이 전부가 아니고 행복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짧은 동화로만 접하다 보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온달은 바보가 아니라 바보인 척 했다는 것을요. 온달은 돌골족 한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강공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온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됩니다. 평강공주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달과 결혼하고 온달은 결국 고구려의 장군이 되어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평강공주는 결국 칸의 왕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혹시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아들을 믿고 상대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물론 며느리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경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비슷하게 맞춰지든지 헤어지든지 하겠죠. 물론 며느리의 장점이 많은 경우가 바람직하고 결과도 좋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상대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며느리가 단점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운명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갈 주인공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말이죠. 결과가 어떻든 내 자식이 더 낫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손해본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장사는 아니지만 괜히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에게 좋은 말이 나올 리 없습니다. 그러니 아들과 며느리는 똑같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며느리가 미워 보이거나 못마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는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아서 나랑 결혼했어? 이 결혼 내가 좀 손해인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세요. 똑같으니까 사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살고 있다면 그들은 똑같으니까 사는 거라는 것을요.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어느 시어머니의 고백이란 글이 있는데요. 읽는 동안에 내내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잘못 싫은 여자 택하지 마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한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마라. 효도는 너 잘 사는 걸로 족하다. 네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너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다. 네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네 장모를 위해서 네 엄마만큼은 아니지 않겠니?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다오.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니?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졌을 때 자식인 네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아들아,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네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네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련한 아들아. 네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네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네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네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을 가겠지. 그러면 네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네 아내를 네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네 여동생이 힘들면 네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종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들 아깝겠니?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겠느냐? 그러나 아들아, 네가 가정을 이룬 후 어미의 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어미의 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헤쳐가렴. 늙은 어미의 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의 어미의 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란다. 그러니 너희 힘든 거 너희들이 해결하며 살아다오. 다소 늙은 어미의 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좀 이해해다오. 우리도 여태 너희들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우린 그걸 모른단다.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에 비해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주 길러 달라는 말 하지 말거라. 너보다 더 귀하고 예쁜 손주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마라. 날 나쁜 시어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네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느끼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